377페이지. 376페이지는 저희하고 연관성이 없어서. 자, 377페이지 보시면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개요. 소득세는 기간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몇 년 거를 내는 거예요? 1년치 내는 거죠. 그래서 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할 수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공제에 의하므로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타 소득의 결손금은 처리 규정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보시면 378페이지 펴보세요. 제가 이거 외울 때, 종합소득 외울 때 꼭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왜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냐면 거기 378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타 사업의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보세요. 근로, 그 다음 뭐요? 연금,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뭐요? 이자, 그 다음 뭐요? 배당. 그래서 요 순서를 외우시면은 그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순서대로 외우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요 순서 물어보는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다음에 뭐예요? 근로, 근로 다음에 연금, 연금 다음에 기타, 기타 다음에 이자, 이자 다음에 뭐요? 배당. 요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요거 설명 안 드렸구나.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 가능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근로연금 기타 있잖아요. 요게 그 타소득에서 공제 순서예요. 무슨 순서라고요? 공제 순서. 그래서 그 순서를 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것도 불로소득이잖아요. 일반적인. 그래도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혜택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적게 준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꿈은 불로소득이긴 합니다. 저도 그렇고. 불로소득이 뭐예요? 눈 감고 있어도 돈 들어오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도 돈 들어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월세 가만히 있어도 돈 주잖아요. 내가 무슨 노동력이 필요해요? 아니죠. 그런 쪽 관련돼서는. 근데 세법에서는 혜택을 많이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제일 좋은 소득은,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모든 사람의 꿈은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네. 그러면 혜택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짜증나는 얘기인데, 거기 2번에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미공제 결손금은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손금은 몇 년까지 뺄 수 있는 거예요? 15년까지.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세법도 그렇고 약간 돈 버는 사람한테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손해본 거 있어. 그러면 이거를 몇 년 동안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15년 동안. 15년이면 짧은 건 아니죠. 긴 겁니다.
그래서 손해 본 게 있네. 그리고 과거에는 10년이었어요. 근데 이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국가가 운영되려면 회사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15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380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실기예요. 그래서 실기할 때 또 설명 또 드릴 건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인적 공제. 그래서 무슨 공제라고요? 인적 공제. 그래서 우리 그 소득세는 인세라 그랬잖아요.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인데 그 인원수 관련된 거를 인적 공제라고 하는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나이하고 소득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러니까 법에서는 21살부터는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돈을 안 벌더라도. 그래서 21살이 되면은 안 빼주는 겁니다. 21살이 자녀가 인정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녀로는 인정되는데 세법에서는 인적공제에서는 안 빼줄 거야. 그리고 60세가 넘으면은 근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 근데 이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셨어. 그러면 인적공제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그 다음에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 배당 2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소득금액 얼마라 그랬었죠? 300만원이라 그랬죠 아까? 네.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이도 해당돼야 되고 돈 벌어도 안 돼요. 근데 돈 벌면 왜 안 되냐면 돈 벌면 세금 신고해야 되잖아요. 본인 거. 그래서 본인 걸로 따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나이도 어리거나 많거나 해야 되고 돈도 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다 이하라고 썼잖아요. 이하란 얘기는 높다, 낮다,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적게 버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요거에 해당되셔야만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빠졌네요. 나이 무관하신 분들이 세 분 있어요.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래서 요 세 분들은 나이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걸 외워갖고 실기에서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나이는 20세하고 60세인데 이 나이 구하실 때에는 만 나이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나이로 구한다고요? 만 나이.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 무관하신 분들은 총 3분이라 그랬어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3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상관이 없냐면 대부분 배우자 몇 살에 결혼하죠? 20살 넘어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상관없는데 돈 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 적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맞벌이 하면 500만 원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크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벌이 하면은 총급여가 500만 원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세법에서 소득세법에선 배우자로 인정을 안 해줘요. 네. 배우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왜냐면 돈 버시는 분들은 본인 걸 따로 신고해야 돼요. 자기 건 따로. 그러면 내 거에서도 빼고 본인 거에서도 빼면 몇 번 빼는 거죠? 2번 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내 쪽에선 인정이 안 되고
본인 거에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지겹게 할 거예요. 네. 일단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외운 거 갖고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밑에 표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적어드린 건 그 표를 축약한 거예요. 네, 축약해서 알려드린 거고, 거기 보시면 직계 존속이라고 보이세요? 직계 존속의 뜻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네, 조부모. 네, 여기까지가 직계 존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그 족보 얘기할 때 위로 올라가잖아요. 부모님은. 그러면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라고 있어요. 직계 비속은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가 직계 비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바라지 마세요. 부모님 이렇게 잘 안 나와요. 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직계 존속. 그래서 직계 존속 그러면은 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직계 비속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자녀나 입양자 요런 분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이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직계 존속 그러면 알아들을 사람이 많을까요? 부모님 그러면 알아들을 사람이 많을까요? 부모님 그러면 알아들을 사람이 많죠? 절대 안 바꿉니다. 왜냐면 우월주의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월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희열감을 느껴요. 생각보다 많아요. 소득금액 100이면 세전세후 영향은 있죠. 근데 여기에선 세전세후로 보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급여를 뭐라 그러냐면 소득이라 그래요. 총급여가 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그 다음에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하고 소득금액하고는 달라요. 소득 그러면 내 연봉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 3천만 원이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것저것 뺀 게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그래서 그 소득이 얼마냐, 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은 바뀌는데 요건 세전세후는 아니에요. 아직. 아직 세금 계산도 안 한 거예요.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소득이랑 소득 금액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래서 소득 금액 그러면은 몇 가지 빼준 금액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왜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국가에서 이 금액 넘으면 세금을 따로 신고하래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서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쪽에서 소득 얻으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300만 원 넘으면 신고하세요. 왜냐면 대부분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300 넘으면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금액들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법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요 금액 넘으면 이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세금 낼 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선 세금 낼 게 있으니까 뭐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금액이 기준금액이에요. 그래서 기준금액 잘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380페이지 보시면 직계존속에 보시면 주거형평상 별거 허용이라고 보이세요? 삼각형 380페이지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형제 자매만 동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따로 살아도 인정해줘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맞벌이 하는데 나는 지방에서 일해. 그러면 나하고 배우자하고 따로 사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명 주말부부, 월말부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 살고 있잖아요. 이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구는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님도 따로 살아도 돼요. 그래서 이거 가능해요. 나는 인천에 있는데 부모님은 강원도에 사셔. 그래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싸움 나요. 왜냐면 이게 한 명이라도 공제를 하면 세금적으로 나한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형제자매가 3명이 있는데 셋 다 고소득자야. 그러면 부모님 한 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부모님을 내 쪽으로 올려야 뭐를 덜 내죠? 세금 덜 내죠. 그래서 간혹가다 뉴스에 나와요. 부모님 공제받으려고 싸웠다라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근데 부모님을 내 쪽으로 올리면 세금을 적게 넣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부모님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자녀는 셋이야. 네가 올릴 거냐 내가 올릴 거냐 싸움 나요 안 나요? 나요. 왜냐면 진짜 45% 최고 세율에 걸리시는 분들은 부모님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같이 적게 버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많이 버시는 분들은 너가 공제할 거냐 내가 공제할 거냐에 따라서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싸움 나요 실제. 왜냐면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공제 가능해요. 그 대신 요 요건에 맞아야 돼요. 무조건 이게 기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돼요. 형제자매인데 18살이야. 그럼 아직 학교 다니니까 소득이 없죠. 나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럼 공제돼요. 근데 형제자매가 21살이야. 안 돼요. 왜요? 나이 넘었으니까. 만 나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에서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생이 2003년생이야. 그러면은 지금 2022잖아요. 2022에서 2003 빼면 몇 살 나와요? 19살. 그러면 되는 거죠. 연도만 빼면 돼요. 월일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연도만 빼는 거예요. 계산하실 때. 그 대신 전제 조건은 동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거하고 있다라고 가장 알리기 쉬운 게 뭐죠? 등본에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할 때마다 뭐 갖고 오라 그래요? 등본 갖고 오라 그래요. 왜냐면 등본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법적에서도 등본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은 일단 요게 제일 먼저예요. 나이 21살이야. 그러면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맞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나이 22살인데 장애인이야. 그러면 장애인 분들은 나이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돈 버냐 안 버냐. 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안 돼요. 나중에 설명 더 드릴 건데 부모님이 외국에 살고 계신 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민 가 계신 건 안 돼요. 국내에 계신 건 되는데. 근데 왜 안 되냐면 이거를 부모님 공제를 직계존속 공제를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양 목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양은 안 하더라도 용돈이라도 드려라. 근데 이제 외국에 사는 것까지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판례에 있어요. 판결이 한번 났었어요. 그 외국에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가 국세청하고 한번 붙었어요. 왜 국내는 해주는데 외국은 안 해주냐. 근데 이제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외국까지는 못 해준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부모님이 미국에 살고 계셔. 안 돼요. 돈을 벌든 안 벌든 나이가 있든 없든 그냥 안 돼요. 외국에 살고 계시면. 근데 자녀가 외국 유학 간 거는 돼요. 예, 유학 가 있는 건 돼요. 왜냐면 유학 갔다 다시 뭐 할 거니까? 들어올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외국에 살고 계신 건 아예 이민 가신 거예요. 예, 이민 간 것까지는 못 해주겠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 자체가.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 거기 보시면 공제요건 적용 순서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계요건. 같이 살고 있느냐? 따로 살고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건 누구는 꼭 같이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형제자매. 그 다음에 연령요건. 연령은 20세에서 몇 세예요? 20세 이하하고 60세 이상. 그 다음에 소득요건. 돈 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끔씩 되게 부러운 게 나와요. 13살인데 모델 해갖고 막 사업소득으로 막 500만 원 벌었대. 예. 그러면 걔네들은 따로 본인거 신고해야 돼요. 예. 왜냐면 돈 벌었으니까. 예. 그리고 금액이 500만 원 넘으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외울 때 이자 배당 빼놓고는 최대 금액이 얼마죠? 500이죠. 그래서 500 넘으면 일반적으로 안 돼요. 이자하고 배당 빼놓고는. 예. 그래서 이자 배당 아닌데 금액이 600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득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래서 적으신 분들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식이라고 있어요. 381페이지 보시면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식인데 원칙은요 12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했대요.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이혼했으면 배우자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몇 월 며칠 기준이니까 12월 31일. 예. 그리고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혼 소송 중이다. 그러면 아직은 아니에요. 예,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 법률 쪽에서는 법률혼을 인정을 해요. 법률혼이 있고 사실혼이 있어요. 사실혼이 뭐예요? 동거예요. 세법에서는 동거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법에서는 동거를 인정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인정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연예인 관련된 뉴스 보시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누가 현재 사실혼 중이다. 그러면 동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고 있다인데 그냥 동거 중이다 그러면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라고 써주면 좀 있어 보여요? 사실혼 관계다. 예. 사실혼 관계인데 뭐 폭행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동거하다 싸웠구나. 예. 뭐 사실혼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적으로 같이 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슨 혼을 많이 인정을 해줘요? 법률. 근데 일부 민법이나 그런 쪽에서는 사실혼도 인정하는 쪽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세법은 무조건 법률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도 이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돈 많은 할아버지야. 예. 근데 이제 그분 도와주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기 며칠 전에 예, 법원 가갖고 우리는 결혼했어요. 법률은 만들어갖고 이게 상속 문제 이런 것들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법률혼을 만들어 버리냐면 법률혼이 돼야 법적으로 붙었을 때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 서로 사랑했어요. 우리 같이 살았어요. 이러면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법적으로. 근데 법적으로 가갖고 혼인신고 딱 해버리면 어때요?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에 이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법률혼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 도망갈까봐 결혼하고 그 다음날 손잡고 갔다 왔잖아요. 진짜로. 근데 저희는 이제 신혼여행을 늦게 가서 제가 일이 있어갖고 신혼여행을 늦게 가서 그냥 월요일날 손잡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면 살아보고 별로면 그냥 가려고. 요즘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왕이면은 안 좋은 게 안 뜨는 게 좋잖아요. 아직 뭐 요즘 뭐 많이 사회가 좋아져 갖고 뭐 이혼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혼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로는 괜찮아 그래도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유 저러니까 이혼했지. 아직은 이런 시대예요. 예. 좋아지고 있는 거지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론 쪽으로 이제 사건 사고를 안 만들려고 좀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출 받으려고. 예, 대출 받을 때 이제 신혼부부 대출 이런 건 조금 저렴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임대주택이나 뭐 그런 거 할 때에도 신혼부부가 좀 더 유리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늦게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됐을 때 요거는 당해 연도까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해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올해까지는 부모님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내년부터는 부모님은 사망했으니까 안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치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심하지 않은 장애는 수술로 치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올해까지만 장애인이에요. 내년부터는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세법에서. 그래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장애 치유될 때 되신 분들은 올해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내년부터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추가 공제. 추가 공제는 전제 조건이 기본 공제 대상자만 가능해요. 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적 공제가 기본 공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공제라 그래요? 추가 공제라고 합니다.
총급여요? 예.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해당 없으면 무조건 100만 원이 기준이 되는 거고. 예.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죠. 70%. 몇 프로 있었어요? 70%.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500만 원까지는 70% 뺀다 그랬잖아요. 500만 원에 70%면 350이죠. 요거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자하고 배당만 있는 분들은 얼마가 기준이에요? 2천. 이거 다 포함해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헷갈려요. 예, 다음 주면 해결되니까 기둘리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왜 궁금해하는지 왜 헷갈리는지 아는데 이건 문제 풀기 전까지는 해결 안 돼요. 문제 풀면서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로우대자 공제라고 있으세요. 예. 아, 요거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 빼줘요. 얼마 빼준다고요? 150만 원. 그래서 제가 아까 부모님 때문에 싸움 난다 그랬잖아요. 150만 원을 빼준다고요. 부모님 한 명 공제 받으면. 근데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셔. 그러면 얼마 공제 받는 거예요? 300만 원. 그럼 300만 원에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45%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35만 원만큼 뺄 수 있다고요. 세금을. 부모님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네, 다요. 1인당. 아, 100은 이거예요. 요게 100이에요. 예. 100만 원으로 알고 계시면 요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돈 버느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은 뭐냐면 요거에 해당 사항 없을 때는 100이 기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긴 다 써 있잖아요. 총급여가 근로소득이죠. 맞죠? 그다음에 근로소득 150. 여기는 이자하고 뭐일 때요? 배당. 여기는 기타. 근데 여기에 없어. 그러면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 가능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될걸요? 그 상황이 와보시면 알아요. 항상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되게 평화적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오면 평화적이 안 되는 경우들이 8, 90%예요.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1, 20%고 돈이 들어가면은 변해요. 친척 다 필요 없어요. 예. 형 동생 다 필요 없어요. 예. 아니 그게 현실이에요. 나는 그거를 되게 많이 봤다고요. 내 눈으로. 예.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1, 20%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희 와이프한테 결혼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당연히 지금은 안 모시고 살 거지만 지금 만약에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난 못할 것 같아. 지금은. 예, 지금은 못할 것 같아. 현실적으로.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다라고는 얘기 못해요. 왜냐면 이게 100%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다 그 상황이 와봐야 알아요. 근데 평화적으로 끝날 확률은 제가 봤을 때 돈 들어가면은 한 1, 20%? 네. 그래서 그 상황은 지금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이거 100% 확신하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는 확신했었는데 가봐야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나쁜 것들도 많이 봤어요. 네. 우리 할머니 때문에 친척들끼리 대판 싸우는 것도 봤고 할머니 누가 모시고 갈 거냐 하나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친척형 한 명은 이혼했죠. 근데 그게 할머니의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과거에 할머니를 모셨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모시고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군대 갔을 때 제 방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부모님이 제일 마지막에 모셨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름답게 종료가 되면 참 좋은데 아닌 경우들도 많아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딱 한마디만 했죠. 제가 그때 훈련병이었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연락 주면 나올 수 있었는데 훈련 받아야 된다고 연락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못 갔었어요. 뭐 그렇게 뭐 할머니하고 뭐 유대관계가 좋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군대에 있기 싫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는 좋게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100이라고 얘기는 못 드려요, 솔직히. 제가 겪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 다음에 경로우대자 보시면 그 경로우대자는 몇 세 이상이셔야 돼요? 70세 이상. 그래서 제가 싸움 나는 이유가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이 계셔 그러면 300이잖아요. 두 분 다 70세가 넘었어. 그러면 500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500에 45%면 거의 250 정도를 내가 더 내냐 덜 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실제. 예. 근데 저소득자에선 그렇게 크게 터질 게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 공제 안 받아도 낼 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돌려받는 경우들이 많지. 근데 이제 내가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꼭 되더라고요. 근데 전제 조건은 이 부모님이 돈 버시면 안 돼요. 건물주다. 그럼 무조건 안 됩니다. 건물주가 설마 1년에 100만 원 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버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인당 얼마 받는다고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라고 해서 요분들은 1인당 200만 원 받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예요. 왜냐면 이거 두 개는 확실히 나눠져 있잖아요. 나이만 넘으면 돼. 장애가 있으시면 돼. 그리고 참고로 이거 계산은 우리가 안 해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힌트가 있어요. 프로그램 안에. 힌트가 있는데 부녀자 공제는 어느 정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부녀자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남자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이해하시죠? 뭐예요? 부녀자는 여자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남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데 이거를 기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맞벌이 공제라 그래. 근데 세법에 맞벌이 공제란 말은 없어요. 부녀자 공제인데 이거를 부녀자 공제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맞벌이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공제라 그래요? 맞벌이 공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전제 조건은 세대주여야 돼요. 그래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받을 수 있는데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면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면 이거는 그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남녀평등 문제도 있어요. 부녀자 공제는 누구만 돼요? 여자만 되죠. 예전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녀평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면 안 되잖아요. 세법적으로. 그래서 소득으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들은 안 해주겠다. 배우자도 없고 세대 중에서 부양가족도 있는데도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하고요. 돈을 많이 벌면 공제 안 해줘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법은요 많이 버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많이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라고요? 국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많이 버는 사람까지 빼줘야 돼? 그럴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절대 본인 입장에서 보시면 야 세법 그지 같아 이렇게 돼요. 거짓말 안 하고 저도 처음 공부할 땐 그랬으니까. 근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해돼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선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부녀자 공제를 국가에서는 왜 많이 안 해주려고 노력을 하냐면 남자들이 싫어해요. 막말로. 맞잖아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군대 가. 여자들은 남자한테 뭐라 그래요? 임신해. 둘 다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맨날 그런 것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막말로. 왜냐면 요즘 남녀 간에 이런 거 갖고 많이 프레임 짜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꼭 그걸로 싸우시더라고요. 댓글에 보면. 제일 할 일 없는 게 제가 봤을 땐 그 두 개로 싸우는 거예요. 군대가 임신해. 불가능하잖아요. 다 가는 거는. 남자나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금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해결돼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못 내요. 그렇게 복잡하게 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한부모는 남자도 되고 누구도 돼요. 여자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런 거 없어요. 얼마 기준 이런 거 없어요. 왜요? 남녀 다 되니까. 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 비속 또는 저기 누구냐 입양자가 있는 경우. 그래서 얘는 남녀 다 됩니다. 왜냐면 요즘 한부모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요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법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상 중에 하나가 한부모가 늘고 있다, 줄고 있다? 늘고 있다. 그래서 법에서도 그 시대를 반영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여자분만 해당되는데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 두 개 다 되시는 여자분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부녀자는 50이거든요. 한부모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누가 더 커요? 한부모가 크죠? 근데 둘 다 왜 안 해줘요? 이거 둘 다 해주면 남자들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맞잖아요. 둘 다 해주면 여자한테는 혜택 가는 거잖아요. 얼마가 더 혜택 가는 거예요? 50만 원. 그래서 둘 다 해당될 때에는 하나만 해주겠다. 그래서 얼마만 해주겠다? 100만 원.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여자한테 불리하게 만드냐? 근데 여자한테 불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 문제 생겨요, 항상. 법에서는. 그러니까 둘 다 해당이 되면은 금액이 좀 더 큰 거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불가능하다라는 거. 남녀 평등은.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거를 하나를 좀 더 유리하게 해놔? 그러면은 그 여자분들 싫어하는 남자들이 이런 거 하나 물고 늘어지면 청와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남자 관련돼서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 하나 잡으면은 이쪽 저쪽에다 다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남자가 잘했다, 여자가 잘했다 그거보다는 양쪽 다 문제가 있지 않나. 남자들 중에서도 이상한 남자애들 있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이상한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냥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기만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또 뭐 하나 떴더라고요. 강남에서 20대 여자분하고 40대 남자분하고 결혼했는데 20대 여자분이 40대 남자를 가만두지 않아 갖고 사건 사고가 터졌대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어요. 결혼했는데 내용은 안 나왔는데 여자가 남자 죽였대요. 예, 죽였는데 남자는 40대, 여자는 20대. 예, 그럼 이제 또 그 댓글에 뭐라고 나와요? 40대가 왜 20대 여자하고 살고 있지? 이제 요거부터 또 이제 또 할 일 없으신 분들이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사건 사고가 났다라고 떴더라고요. 아, 이거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이거 뭐냐면 맞벌이요. 맞벌이 하고 있는 사람도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왜냐면 나라에서 봤을 때에 결혼해서 여자분이 돈 벌기가 우리나라 구조상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아직 우리나라는 배우자 여자분들이 뭐를 좀 더 많이 하죠, 남자들보다? 육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러니까 일명 맞벌이 공제라고 하는데 맞벌이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좀 더 빼주겠다. 왜냐면 나라 자체가 여자분들이 일하기 더 쉽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결혼했어.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보냐면 쟤는 나중에 임신할 거야. 그러면 임신하면은 사회생활 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뭐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뜻이에요. 남편 쪽 아니에요. 이건 부녀자 공제는 누구만 된다 그랬어요? 여자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니에요. 요거는 누구만 된다? 본인이 여자일 때만 되는 거예요. 남편 쪽은 아니에요. 여자만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 이건 뭐냐면
여자분들 중에서 결혼 안 했는데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아니면 자녀가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이거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맞죠? 예. 그래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예. 항상 누구 입장에서 보라고요? 국가 입장에서. 예. 그렇죠. 또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공제라고요? 추가 공제. 그다음에 383페이지. 실기하면 다 해결돼요. 예. 궁금한 건 물어는 보시는데 지금은 뭔 얘기해도 헷갈릴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연말정산은 해봤는데 상세 내용은 모르잖아요. 대부분 다 연말정산 어떻게 해요? 서류 뭐뭐 갖고 오래. 그럼 그것만 떼어다 줬지. 이게 갖다 내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관심 없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왠지 들어보니까 내가 예전에 서류를 이래서 갖다 줬나? 이거랑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근데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뭐는 확실하냐면 연말정산을 그래도 해봤었던 분들이 습득력은 좀 더 빨라요. 왜냐면 서류라도 한번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랑 차이는 있어요. 이상하신 건 계속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는 대로 부연 설명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383페이지 물적공제. 요거는 외울 거예요. 일부는. 나이하고 소득은 외우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익힐 거예요. 여기 물적공제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4대 보험. 우리 4대 보험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산재보험만 100% 누구 부담? 회사 부담.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얘 빼고 우리가 1년 동안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내죠. 낸 거만큼 다 빼줘요. 국가에서. 연말정산 할 때. 근데 이거는 신청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월급 주면서 얼마 떴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국가 자체에서.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처리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계속 물어보세요. 네,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연금보험료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라고 있는데 저희 시험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동산 쪽은 잘 안 내요. 근데 부동산 쪽은 왜 안 내냐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거 다 기억을 못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수시로 계속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냈다 잘못될까봐 부동산 쪽은 거의 안 냅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은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못 외워요. 왜냐면 외워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계속 바꾸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특별소득공제라고 있습니다. 거기 특별소득공제에서 저기에다가 밑줄만 좀 쳐주세요. 요거까지만 보고 쉴게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그 파란색에 밑줄 쳐져 있긴 한데 12만원이라고 있어요. 표준세액공제라고.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분들 있죠. 네. 연말정산할 때 서류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등본만 갖다 줘요. 네. 등본만 갖다 주고 뭐라 그러냐면 저는 없어요. 병원도 안 가고요. 보험도 안 하고요. 카드도 안 써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최소 얼마는 빼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12만원. 네.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갖고는 왔어. 계산을 했더니 10만원 나왔어. 네. 그런 분들도 얼마는 빼주는 거예요? 12만원. 그래서 표준으로 세금에서 빼준다. 그래서 무슨 공제라 그래요? 표준 세액공제. 네. 간혹가다 있어요. 연말정산하니까 서류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갖고 와. 자기는 할 게 없대. 네. 그런 사람도 빼주긴 빼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돈을 벌면은 어쨌든 소비는 하잖아요.
예, 365일 동안 빵원을 써? 불가능합니다. 맞죠? 왜냐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예, 365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돈 모을 텐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계산해 봤더니 요 정도는 쓰더라 라고 생각한 게 얼마예요? 12만 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12만 원은 12만 원만큼 썼다가 아니에요. 세금 계산을 따로 해서 거기에다 퍼센트까지 곱한 게 얼마란 얘기예요? 12만 원.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쉴게요. 세액이라고 나오면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에서 빼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하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내가 번 금액에서 빼는 건 소득공제. 그 다음에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빼는 건 무슨 공제예요? 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빼는 거는 똑같은데 어디에서 빼느냐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위쪽에서 빼는 거고 세액공제는 아래쪽에서 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액공제 12만 원은 12만 원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세금 낼 거에서 12만 원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이 12만 원만큼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근데 용어가 어려워요, 세법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1시 40분에 거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